안녕하세요. 오늘도 GSES 특강 시리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때까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GSES 특강 시리즈는 주로 우리 환경대학원의 전문 분야인 도시 환경에 관련된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특강을 주로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좀 담고자 합니다. 오늘도 역시 도시계획 전문가가 나오셨는데요. 도시계획 전문가가 쓰는 또 색다른 인문학 이야기에 대한 강의를 오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모실 분은 김형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우리 환경대학원 교수님이셨고요. 이제 퇴직하셔서 지금은 명예교수로 계시는데요. 김형국 선생님은 자타공인 도시계획 전문가셨고 많은 업적을 또 남기셨지만 또 다른 이채로운 경력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이채로운 경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최근에 박경리 이야기라는 책을 내셨어요. 벌써 작고한 지 한 14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작가 박경리에 대한 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을 나남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 이전에도 화백에 대한 평전, 또 미학에 대한 저서, 또 활쏘기에 대한 교양서 같은 것들 다양한 글쓰기를 평생을 지금 하고 계시는 다작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의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박경리 일대기를 그린 박경리 이야기를 중심으로 김형국 선생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형국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랄까요,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을 다녔습니다. 60년에 들어가서 64년 졸업했는데, 물리과대학이라는 것은 인문의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인문주의자. 그래서 인문주의자라고 그러면은 우리 도양적인 개념의 선비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들, 예를 들어서 시, 서, 화, 시도 적고 글도 적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릴 줄 아는, 문인화를 그릴 줄 아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양 문물 쪽으로 가보면은 인문주의자를 Man of Letters라는 거를, Man of 문자의 사람이다. 문자의 사람은 시도 적고, 그 다음에 산문도 적고, 그 다음에 소설도 역사서도 적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불란서 혁명사라는 아주 참 역사책으로 대단히 유명한 책을 적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양반의 시, 오늘이라는 이런 시를 들으면 참 감동스럽습니다. 영혼은 밤을 지나서 오고 있고, 또 영혼은 또 그 다음 날로 넘어간다는 유명한 오늘이라는 유명한 시도 적고 한 토마스 칼라일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아무튼 Man of Letters라는 것은 이제 시, 소설. 그래서 저희가 물리과 대학은 바로 그런 교육을 시키던 대학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알다시피 인문사회 자인대로 나눠졌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하버드대 같은 데서는 College of Arts and Sciences라는 것, 바로 물리과 대학인데, 그것이 하버드 대학의 전체 정책을 결정하는 딱 대학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키우는 것도 인문주의자를 키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배우면은 그 배운 것을 글로 적을 수 있을 정도로 확대 재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파고 들어가서 배우자 하는 게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때 화를 쏘았는데, 그래서 국궁에 대한 어떤 인트로덕션 책도 적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크게 느꼈던, 물리과 대학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물리과 대학도 저명한 교수들이 많았지만은 학교 바깥에서도 훌륭한 선생이 많고 많다. 이런 것을 이제
느꼈어. 공자 말에 3인 행위면 필요 알사라. 세 사람이 가면 거기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만나게 된 사람에게 만나고 싶으면 내가 편지를 적는다든지 또 그분이 내게 호감이 될 만한 그런 어떤 글을 적어서 교우를 청한다든지 왕래를 청한다든지 이런 일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던 사람은 또 최정호 박사라고 유명한 언론인 연세대 교수였습니다. 그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만났던 사람이 이제 그 장욱진 화백이라고 우리나라 긴 화가로 유명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 이제 최근에 내가 박경리 선생은 제가 토지 소설을 읽고는 제가 뭘 생각했느냐 하니까 요 줄거리가 하도 재미있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참고 자료가 되겠다. 알다시피 토지 이 주인공들이 저 하동에서 출발해서 진주로 만주로 이렇게 나아가는 장면은 시공간상에 시간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본다면은 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환경대학원의 교육이라는 것은 학부의 어떤 배경을 갖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공부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대 건축과 졸업생들이 우리 대학원에 많았던 까닭도 그 건축학이라든지 건축학이 제일 공간적인 이런 측면이 많으니까 도시계획을 공부했던 경우라든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교 때 사회학을 전공했지만은 제가 대학교 때 별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뭐 엉뚱한데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사회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도시계획을 공부할 이런 그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얼마 전에 엊그제 퇴직했던 전상희 교수 같은 사람은 바로 사회학을 배경으로 이제 해서 도시계획이 공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석사는 UCLA에서 했고 박사는 UC 버클리에서 했는데 그런 사이에 내가 이제 언도적인 어떤 교육, 기초 교육을 저는 지리학으로 인문지리학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는 이제 UCLA 석사 과정을 했고 그다음 버클리 박사 과정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심화를 좀 했는데 거기는 버클리 대학의 지리학 교수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특히 시간지리라는 대목이 좋았습니다. 그럼 시간지리라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여성들을 이야기할 때 가정주부들이 지금은 뭐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신문에 보면은 남자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이제 뭐 일하는데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너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뭐 하느냐?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뭐 예사로 뭐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그럼 하루 종일 있으면은 그 쓰는 시간이 자기 향상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느냐? 그럼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와서 직장에 매달리겠지만은 여자의 어떤 근거지가 되는 집에 있으면은 조금 있다가 유치원 같은 아이가 들어오고 국민학교 같은 아이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집에 있는 시간이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그게 쪼개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장면을 시간지리라는 타임 지오그래피라는 그런 어떤 분야를 통해서 그게 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 그런 게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내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그런 시간지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 학생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박경리의 어떤 그 토지를 주제로 해가지고 주인공들은 어느 해 어디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 도표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려가지고는 학생들에게도 읽히지만은 박경리 선생한테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왕래를 하게 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가 그 뭐 박경리 그 왕래를 통해서 내가 알았던 여러 사실을 이제 묶었던 것이 이제 이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이 뭐 되는데 이것은 이제 원고지로 내가 쓴 글 중에는 제일 길게 된 글입니다. 이것은 원고지 2,300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박사학위 논문은 대개 한 원고지 200자, 원고지 한 300장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8권. 네, 그러니까 쓰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경리를 알게 되는 것은 그렇고 박경리라는 분은 이제 우리 문학사적으로 내가 뭐 그런 걸 평가할 그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해방 50년 뭐 됐을 때 그렇게 50년인가 60년인가 한국 문단의 평론가들이라든지 작가들에게 현대문학의 최고봉이 뭐냐 누구냐고 했을 때 다 박경리 일대입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도시 계획적으로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한다면은 나는 학교에 있을 때 특히 가르쳤던 대목들은 지역 발전도 특히 문화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연구 분야가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장소 판촉이라 해서 플레이스 마케팅이라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어떤 장소에 문화 자산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박물관이 있으면 미술관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 그래서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데에서 뭐 구겐하임 미술관에 사람들이 몰려서 옛날 거기 조선업이 사용화된 어떤 그 바스크 지역에 세계적인 문화 어떤 단지로 자랐지 않았습니까? 뭐 프랭크 게리 설계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문화자산에는 유명한 작가의 존재, 뭐 예를 들어서 박경리 무덤 이게 바로 또 큰 자산입니다. 일본의 가마쿠라에 가면 나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말만 들었는데 명치 시대의 그 문인들 무덤이 집중적으로 있대요. 그게 가장 유명한 그 지역에 사람을 끌고 있는 그 유인 인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경리 무덤 있는 곳은 이순신 장군의 당포해전 그 현장의 아래로 보이는 그런 곳에 있었고 입구에는 박경리 기념관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람을 끄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경우는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토지가 있는 SBS 방송을 통해서 또 크게 알려지고 그랬는데 SBS 방송이 그 하동군 평사리에서 잘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사리에 세트장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트장이 있는 동네가 완전히 지금 어떤 뭐랄까요? 인류 탐방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중고등 시절에 수학여행 그러면은 대체로 뭐랄까요? 경주 가고 부여 가고 하는 게 그 중요 어떤 대상이었지만은 지금은 학생들에게 어디를 가고 싶으냐 묻기도 한대요. 그러면 제1위가 뭐냐면 하동평사리에 박경리 문학관입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그 동네는 완전히 박경리 그 세트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닿으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경리 작가의 존재라는 것은 그렇게 플레이스 마케팅, 장소 판촉이 중요한 어떤 그 살아있을 때도 그다음에 돌아가고 난 뒤에도 그 흔적은 막 그런 식이 된다든지 이런 게 내가 전공했던 분야에서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뭐 석사 논문 쓰고 또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나는 이런 것을 예술에 대한 어떤 안목이랄까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말해서 학예 일치, 학문하고 예술하고 일치한다. 이 말은 뭐냐 하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되게 이제 현실, 그 다음에 과거에서 쌓인 현실에 대한 걸 공부를 하는데 반해서 예술은 현실의 바탕을 두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이 많습니다. 이게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화가도 어떤 자연을 어떤 꾸민 것이 이제 그림으로 나타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발을 딛고 꿈을 꿀 줄 아는 이런 어떤 배움이라 할까, 자세라 할까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학예 일치라고 한다면은 나는 여러분들도 최대한 어떤 인문적인 소양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분야를 위해서 계속 파고드는데 땅을 깊이 파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옆을 넓히지 않으면 깊이 못 들어갑니다. 따라서 예술에 대한 어떤 이런 안목은 굉장히 사람을 충실하게 만들 어떤 요소로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오스트리아를 갔습니다. 비엔나를 갔습니다. 비엔나를 가서 거기 그 유명한 관광 가이드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도 듣고 했는데요. 여러분 비엔나 가봤습니까? 비엔나 가면 제일 대표가 스테판 성당이라고 해서 딱 도심에 큰 좋은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1번지지요. 그럼 반드시 거기 가게 돼 있는데 가서 이제 안내를 하고 난 뒤에 한국 안내자는 원래 비엔나에서 공부하러 왔다가 뭐 이제 형편상 이제 그 주저앉아서 관광 가이드로 이제 잘 먹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여성인데 아주 식자였습니다. 그래서 스테판 성당을 이렇게 쭉 설명한 연후에 여기에 나가면 바로 옆에 모차르트 기념관이 있다. 그 꼭 좀 한번 보고 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생이 모차르트가 누굽니까? 이렇게 했대요. 어떻습니까? 이 말 여러분 들으면 어떻습니까? 참, 왜 그런가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한번 알아보니까 뭐 어떤 고등학교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미술 음악 시간에 영어 수학을 가르쳤대요. 뭐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었어요? 세상을 움직인 뭐 역사적인 천명의 인물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이런 책에 보면은 그 세계 열 손가락 앞에 있는 사람들이 구텐베르크, 콜럼버스 이런 나오다가 10사람 안에 있는 사람 베토벤, 모차르트입니다. 이 지구를 움직였던 그 사람들입니다. 요즘 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여러분들 할 것 없는지 몰라도 요즘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자마자 막 골프 이야기 죽 잡고 하는 사람, 만나자마자 또 포도주 이야기 하는 사람, 요새는 또 포도주 말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몇 건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소양의 모차르트, 베토벤, 무슨 피카소, 자코메리 이야기 끝이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두 분을 위해서 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강의 비슷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특히 두 사람한테 할 것은 글쓰기 중요성입니다. 그런 어떤 자기를 우리는 마음에 생겨난 것을 생각이 되고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글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다른 걸 다 잊어버리는 것. 뭐 학교에 뭘 들었는지 이런 것도 나도 뭘 가르쳤는지 이런 것들도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 딱 지금도 남아있고 하는 것은 글쓰기의 중요성에 매달렸던 것. 네? 그런 것이 이제, 그리고 평생 여러분에게 지켜줄 어떤 그 퀄리피케이션입니다. 저 사람은 글을 잘 쓴다. 그것처럼 글을 잘 쓴다는 말은 뭐 미문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도 되겠지만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또 의사전달을 해서 남이 하는데 또 따라 읽을 만큼 이렇게 좀 뭐 향기가 좀 깔린다든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는 나 이때까지 배우면 마지막 남은 것은 글쓰기다 이렇게 생각되고 뭐 그런 것이 뭐 이런데 이 글은 사실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이거 당신 이야기가 맞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세상을 보기 마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조금 박경리에 대해서 조금만 그 아까 이제 우리 해방 이후 현대문화의 최고봉이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생전에 이런 제일 싫어했던 말이 당시에 여류 소설가다. 여류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소설가면 소설가지 왜 여류 여자가 어쨌단 말이냐. 이제 그래가지고 보통 여류 소설가 하면은 여자를 좀 낮춰보는 그것은 우리의 전통만이 아니라 불란서 이런 데도 그랬대요. 소설이라는 것은 자기 이야기를 대단히 자유롭게 쓴다. 그런 형식이 이제 뭐 문학사적으로 18세기인가 19세기인가 이 생겨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자적인 속성에 맞다. 그 다음에 시를 적는다. 이것은 이제 운율 이런 걸 맞춰야 되니까 이것은 상당한 지적인 어떤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자들이 소설을 많이 적는 까닭은 그런 자유 형식 때문에 아니면은 감성을 주로 깔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소설에 많이 매달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남자는 지성적으로 글을 쓴다. 뭐 역사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불란서적인 어떤 여류에 대한 무슨 그 뭐랄까 하대하는 것 이것을 당신도 많이 의식을 해가지고 정명환이라는 서울대 불문과 평론했던 교수가 있으면 연세 이제 다 돌아가시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박경리를 가르쳐서 저 사람은 흔히들 대단히 지성적이면서 감성적인 이것을 합했다. 그래서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 저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여기서 제가 뭐 애가 이전에 누가 이 책이 나왔다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줄거리를 한번 말해달라고 그래서 했던 게 있으니 한번 그냥 빨리 넘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박경리 선생 1949년 사진인데 예. 레이저로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김지하 부인 김영주라는 우리나라 진짜 해방 50년, 60년에 최대 소설가는 박경리를 한다면 시인은 아마 김지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지하는 우리 그 대학 동기생 같았습니다. 요거 이제 이 아들이 있고 이분 이제 있는데 박경리는 자완 여자의 박복은 박복의 압축판이라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자들의 행복은 좋은 부모를 만났어. 좋은 남편을 만났어. 그 다음에 좋은 자식을 건드렸어. 이게 나쁘게 말하면 삼종지도라고 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지금도 어떤 여성이 부모, 남편 잘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날 때 아버지가 벌써 다른 살림을 차려가지고 편모설화에 자랐습니다. 이분이 편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남편은 6.25 때 피난을 못 가가지고 그래서 자익을 몰려서 죽었습니다. 그럼 뒤늦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김영주라든지 이 사람들이 옛날에 연좌제에 걸려서 외국 여행을 못 나갔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남편은 그렇게 거리 죽고, 이 아들이, 이게 이제 아들인데, 48년생인데, 이런 9살 때 정릉에서 어디 뛰놀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에 복만한 여성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송씨라는 분은 아버지가 영의정, 남편이 영의정, 아들이 영의정,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같으면 국무총리 뭐 된다 하면은 온갖 망신살을 뻗치게 뭐 어디 청문회 나가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국무총리 그러면 뭐 일체 아규먼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당대 그 자체로만 인격이고 막 벼슬이고 이런 사람인데, 이 그 아까 송씨라는 사람은 아까 3대가 전부 다 영의정을 했는데, 이 3대가 전부 다 또 피양 감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요 부인은 아버지 따라갔을 때 배나무를 심었는데, 아들 따라가서는 그 나무를 캐서 물 썼다 하는 그런 일화도 전해온, 그렇습니다. 대단히 참 박복이 극치입니다. 사진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김지하, 이 김지하 아들이 원보를 하는데, 저 감옥에 7년인가 8년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는 유복자란 말이지. 아버지가 죽어서 유복자인 게 아니라 감옥에 있으니까 유복자인데, 이름이 원보라고 있는데, 참 이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아버지가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할 때마다 데리고 가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니까 또. 그런데 그 재판정에 간다 그러면 아이가 벌써 막 경기가 들다시피 이래 됐대. 그래서 이 사람은 뭐랄까 한평생 지금도 사회 부적응자입니다. 뭐 일을 할 수 없어, 결혼도 못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 시골에 이제 부녀자를 부를 때 이제 원보, 이제 아까 김영주, 김지하 부인을 부를 때 원보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경상도 사람은 복모음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은보내라. 그 남들이 들으면 그래 했더라. 이게 뭐랄까, 이 아버지 할머니 닮아서요. 뭐랄까, 그림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김원보가. 그래서 당신 책자 앞에 표지로 쓰기도 했는데요. 이게 참 상당히 상징적 아닙니까? 아버지가 세장이니까 아버지를 할 수도 있겠고, 세장이 갇혀 있는 모습. 이게 초등학교 아주 어릴 때 그런. 이 박경리 선생은 또 아주 뭐랄까 피해의식이 많아가지고, 내가 뭐 책에는 뭐 당신의 미덕으로 많이 적었지만은 이분도 약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살다 보니까 피해의식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그런 것들이 있는 데다가 글 써야 될 압력 때문에 뭐 자기 몸을 어쩔 수가 없는, 그러니까 다른 데로 탈출구를 찾는 게 뭐냐 하면, 김영주 딸 말에 따르면 멀쩡한 집을 때려 부신대요. 부셔가지고 그거 고쳐 그런 데 시간을, 마음을 이제 뭐랄까, 글쓰기의 압력으로부터 돌리는. 이분은 원주로 가서는 밭농사를 열심히 했는데요. 이분은 한 700평, 800평 마당밭이 있는 집에 파출부라든지 옆에 일용 노동자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신경이 써있어 그런 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혼자서 이런 걸 하는 것들도, 그래서 원주에 당구동이라는데 당시 만년에 살았는데, 그때는 보면은 붓 한 자루 하고 그다음에 호미 한 자루. 그래서 글쓰기 진력이 났을 때 밭에 나가서 이렇게 뭐 배추벌레도 잡고. 그래서 창작적인 사람은 루틴한 일을 통해서 그걸 이제 극복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붓 한 자루, 호미 한 자루로
지탱했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유명한 작가가 찍은 동아일보 사진 기자가 찍은 건데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분 강운구라는 사진 작가의 사진전을 할 때 표지로 나왔던 그림입니다. 이건 제가 이 바로 이 당구동에 배추밭이 있거든요. 이제 배추밭에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내보고 오라. 그래서 차를 가져가면은 배추를 잔뜩 뽑아서 누구 집에 주고 누구 집에 주고. 박경리 호라는 게 내가 이제 이 글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 난 일종의 학위 논문 같이 쓴 건데 박경리 이름은 원래 금입니다. 금이 지금 금자에 저 이자인데 이 김동리라는 분이 이제 이 필명을 지어준 겁니다. 경리라는 게. 그리고 어쩌냐면은 김동리라는 유명한 이제 옛날 문총 회장도 지내고 우리나라 문단 권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주 출신인데 이 동리란 뭐냐 하면은 경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경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서울경자, 고을리자 그래서 있는데 여기는 경리는 경자는 뭐냐 하면은 경자는 햇살이라는 말입니다. 햇살은 동쪽이라는 뜻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자는 뭐냐 하면 이익이 있는 곳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것도 장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하면은 경주라는 뜻이. 왜 그러면 박경리를 경주로 하느냐? 박경리 박씨는 밀양 박씨입니다. 밀양 박씨지만 원조는 박혁거세입니다. 신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김동리라는 분이 호를 몇 개 가지고 있다가 한 호를 띄워준 것 같아요. 이거는 저 문학 평론가들이 박경리는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그 문학 공부하는 사람에게 대상인데 아무도 이걸 규명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제 최초로 이제 아무튼 뭐 가설적으로 당신이 말한 적이 없고 김동리는 돌아가셨고 뭐 때문에 적은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말이 맞을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 스스로 자부하건데 이분이 굉장히 뭐라 할까요? 사람하고 사귀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이래 집귀신이라고 집에만 있는 분인데 그 한때는 50년 전에 이렇게 어울리더랬습니다. 여기 청경자입니다. 이분 여러분 유명한 이분은 이제 한말숙이라고 한말숙 우리가 예를 소설가 이 가운데 박경리 덕수궁에 가서 찍었던 사진이. 청경자는 우리나라면 참 굉장한 화가입니다. 네. 청경자에 대해 시도 있습니다. 박경리 시. 박경리의 미학을 이야기하면 반대일치라 하는 이런 미학이 있습니다. 반대일치라는 게 뭐냐면 노자사상인데 그 대교 약졸이라 이런 말이 있네. 극히 교묘한 것은 아주 어설프게 보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나라 이 달 항아리라는 게 굉장한 존재라고 그러거든. 매끈하게 내려왔다 이렇게 슬쩍 이렇게 흔들리는 것. 이런 것을 미학적으로 완성했다 해서 나는 이것을 반대의 일치 미학이라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런 것을 책에 길게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박경리 말에 이렇습니다. 이 문학도 반대의 일치 미학인데 예를 들어서 춘향전은 뭐냐? 권력의 횡포에 대한 고발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흥부전은 뭐냐? 가난의 서름에 대한 거다. 그런데 대단한 게 비극이란 말이죠. 비극인데 그러나 글을 읽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춘향전에 보면 방자의 어떤 방정 뜨는 것, 심청전에 어떤 곽씨 부인 방정 뜨는 것, 그 다음에 흥부전에 보면은 뭐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극과 희극이 교차한다. 그래서 당신은 셰익스피어의 비극보다 훨씬 우리가 낫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아까도 이야기했죠. 나는 이제 뭐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학 교수로 지낸 것을 대단히 그 축복의 어떤 경제를 했는데 그럼 그게 뭐였느냐?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최고가 난 퇴직한 지가 지금 15년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도 심심하지 않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직업으로 체질화됐던 게 뭐냐면 책 읽는 것, 그 다음에 글을 써보는 것. 그러니까 그게 최상의 그거. 이거는 뭐 학교의 어떤 직업이 바로 막 취미가 돼버렸다 할까. 뭐 그런 점에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왜 글 읽기가 중요하냐, 쓰기가 중요하냐면 책을 읽는 사람이 반드시 글 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써봐라. 그리고 나는 이제 대학에 정년퇴직하고 난 뒤에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아산서원이라고 대학의 3학년, 4학년 에이스들이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산서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제가 그 3학년, 4학년 상대로 그 글쓰기를 가르쳤습니다. 그 덕분에 타고나기를 뭐 잘 썼겠지만은 그 졸업생 중에는 동아일보 기자, 뭐 조선일보 기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 글쓰기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제 결론 삼아 이제 뒤에 있는 걸 다 압축해서 말한다면은 이거 뭐 자료가 있으니까 갖고 이 보십시오. 일본의 이제 그 NHK가 몇 년 프로젝트로 뭘 했느냐 하면은 일본의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람의 평균 수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수명이 80인데 건강 수명이 70살까지는 건강했는데 10년을 병석에 있다 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평균 수명 대 건강 수명의 차이를 줄이겠는가? 이게 일본의 중요한 현안이고, 그래야만이 여러 가지라 노후가, 개인적으로 노후가 안락하고 사회적으로 의료비와 간병비를 절약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이 건강 수명 대 평균 수명 간의 갭을 줄이겠느냐 하는 것이 일본 NHK가 한 10년 연구를 했대요. 그리고 AI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논문을 막 수십만 건을 읽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뭐냐. 독서, 인삼 녹용 같은 약재가 아니었습니다. 독서라 했습니다. 독서가 건강수명을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가 여기 보십시오. 일본의 야마나시 현에, 야마나시는 지금 후지산에 있는 바로 동경 근처인데 여기를 보면은 뭐 패전 직후 일본의 패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막 여러분 동경 이런 거 날아간 거 봤죠? 완전히 막 확 불로 다 질러서 그렇게 된 전국이 그렇게 됐는데 패전 직후 각급 학교에서 사서직을 배치해서 무슨 책을 읽으라 찾아가면 무슨 책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독서 지도를 했다. 그래서 이거가 제일 그 뭡니까 건강수명이 좋은 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우리 환경대학원 후배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글쓰기를 열심히 해야죠. 글 읽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글 쓰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제가 이런 책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이 문학을 찾아서 하는 이런 책인데 여기 보면은 절반이 뭐냐면 글쓰기에 대한 겁니다. 글쓰기에 대한 요령이랄까. 글쓰기에 관하여 하는 이 석사 과정생을 위해서 쓴 겁니다. 우리 환경대학원 석사를 위해서. 글쓰기에 관하여. 뭐 글쓰기에 대한 책들은 뭐 많고 많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좀 글쓰기에 대해서 유념하는 했으면 좋겠다.